아버지,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괜찮다. 이렇게 얼굴 보면 되는 거야.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버스 창밖으로 흐르는 빗줄기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생각이 갑자기 날 때, 혹은 마트에서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두부를 집어들다가 아무 예고도 없이 눈물이 차오르는 그 순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민지라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혼자 앉아 전화기를 바라보셨는지, 얼마나 많은 저녁을 딸의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 전화를 들었다 내려놓으셨는지, 그걸 알게 된 건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신 뒤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화면 앞에 앉아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어쩌면 민지와 같은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민지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빌라에서 살았습니다. 42살. 두 아이의 엄마이자 조그만 회사의 격리 담당이었던 그녀는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지하철 2번을 갈아타 출근했습니다. 퇴근하면 저녁 7시, 장을 봐서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다 보면 어느새 밤 11시였습니다. 그 바쁜 일상 속에 아버지를 위한 시간은 솔직히 말하자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경상도의 시골 마을에 혼자 사셨습니다. 72살의 노인. 몇 년 전 어머니가 먼저 떠나신 뒤로 혼자 그 낡은 집을 지키며 사셨죠. 명절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1년에 2번 정도 내려가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전화는 가끔 드렸지만 아버지 잘 계시죠? 하면 그래, 잘 있다. 너는? 하시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바쁜 삶이었으니까요.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들이 좀 크면 아버지 곁에 더 자주 가야지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라는 말이 이렇게 잔인한 거짓말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민지의 일상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긴 건 아버지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아버지는 말수가 적고 담담한 분이셨는데 그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물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민지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게 다였습니다. 민지는 잠깐 멈췄다가 아버지, 저 지금 좀 바빠요. 저녁에 다시 전화할게요 하고 끊었습니다. 그날 민지는 회사 야근이 있었습니다. 퇴근 후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아이들 저녁을 차리고 나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잠깐 눈을 붙였다가 문득 아버지 전화 생각이 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 반. 너무 늦었다 싶어 내일 아침에 드려야지 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출근 준비에 쫓겨 전화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다 이틀이 지나서야 겨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 잘 있다. 아버지는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이틀 전에 하시려던 말씀이 뭔지는 끝내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민지도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그 짧은 침묵 뒤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지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 한켠이 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목소리에서 뭔가 평소와 다른 기운을 느꼈으니까요. 그냥 외로우셔서 전화하셨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그 찜찜함은 며칠 동안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일상에 묻혀 잊혀졌습니다. 아버지의 첫 번째 신호를 민지는 그렇게 흘려보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민지에게 두 번째 신호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니라 이웃 마을에 사는 친척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설 명절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가 부쩍 기운이 없어 보인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밥도 잘 안 드시는 것 같고 경로당에도 잘 안 나가신다고 했습니다. 민지는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려가야 할까? 하지만 다음 주에 회사 감사가 있고 아이 학교 행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지는 대신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밥은 잘 드시고 계세요? 괜찮아. 걱정 마라. 그 한마디에 민지는 다시 안심했습니다.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아버지는 원래 자식 걱정 안 시키려고 아프다는 말씀을 잘 안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괜찮아 한마디를 그대로 믿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믿고 싶어서 믿은 거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아버지의 이웃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민지는 그제야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는 순간 민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작아지셨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야위셨을까? 기억 속의 아버지는 늘 크고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논밭에 나가고 무거운 짐도 번쩍 들고 동네 어른들도 쩔쩔매는 힘든 일을 묵묵히 해내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아버지는 그 거칠고 큰 손이 이불 밖으로 힘없이 놓인 채 숨을 쉬는 것도 힘겨워 보이셨습니다. 아버지, 많이 아프셨어요? 아버지는 피식 웃으셨습니다. 별거 아니야. 금방 나을 거야. 의사에게 물으니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돼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혼자 계속 사시기는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민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혼자 사시기 어렵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서울로 모셔와야 하는 걸까? 사흘 동안 병원에 머물며 민지는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병실에 앉아 아버지의 주무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저 시골집에서 혼자 겨울을 나고 계셨다는 사실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보일러는 제대로 틀고 계셨을까? 밥은 챙겨 드셨을까? 넘어지거나 하실 때 옆에 아무도 없으면 어쩌나. 하지만 막상 현실적인 계산을 시작하면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서울 집은 방이 2개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씩 쓰고 있으니 아버지가 오시면 거실에 모셔야 했습니다. 남편도 있는 집에 시아버지도 아닌 처가 어른을 모시는 일을 선뜻 말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싫다고 할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불편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버지가 낯선 서울 생활에 적응하실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평생 시골에서 사셨는데 좁은 아파트에서 종일 앉아 계시면 오히려 더 힘드시지 않을까? 그렇게 이유들을 하나씩 늘어놓다 보니 서울로 모시는 일은 점점 어렵고 복잡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민지도 알았습니다. 그 이유들이 완전한 핑계는 아니지만 완전한 진실도 아니라는 것을. 무엇보다 솔직한 마음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삶이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두려움. 그 책임의 무게 앞에서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한 거였습니다. 결국 민지는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알아봐드리고 내가 조금 더 자주 전화드리면 되겠지. 아버지도 그냥 며칠 쉬시면 나아지실 거야. 퇴원하시는 날 아버지를 다시 시골집에 모셔다 드리면서 민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자주 전화할게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꼭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집 앞에서 손을 흔드셨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라. 민지는 차가 출발하면서 백미러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차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아버지를 본 장면이었습니다. 그건 두려움 앞에서 눈을 감은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퇴원하시고 나서 민지는 처음 한 달은 매일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는 이틀에 한 번, 석 달째부터는 사흘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일이 바빠졌고 아이들 학원 문제가 생겼고 남편과 사이도 좋지 않은 시기가 겹쳤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불편하다는 말, 힘들다는 말, 외롭다는 말을 한 번도 먼저 꺼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 겨울은 유독 추웠습니다. 민지는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 겨울 아버지가 얼마나 오랜 밤을 홀로 버티셨는지. 이웃 할머니 말씀으로는 아버지가 저녁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화면을 보시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그냥 시간을 버티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보일러도 아끼시느라 방이 늘 차가웠다고. 그리고 그해 1월 민지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린 날은 결과적으로 살아계신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됐습니다. 아버지, 설 때 내려갈게요. 그래, 와라.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로부터 열흘 뒤 새벽에 혼자 방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마도 주무시다가 가셨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지가 그 소식을 들은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 민지는 한참 동안 대문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겨우내 아무도 쓸지 않은 마당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김이 서려 있었고 집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아버지 냄새가 났습니다. 낡은 나무 냄새와 된장찌개 냄새, 그리고 아버지 특유의 그 따뜻한 냄새. 민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밥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위에 민지가 언젠가 드린 생일 선물 손수건이 반듯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옷장 서랍에는 민지와 손자들 사진이 지갑 속에 넣어져 있었고 작은 메모지에 민지 전화번호, 손자 학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민지를 기다리셨구나. 전화기를 드시려다 참으셨구나. 딸이 바쁠까봐 참으셨구나. 그 사실이 칼처럼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상을 치르는 내내 민지는 울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조문 오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좋은 분이셨는데 딸 자랑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른다. 가끔 마을 경로당에서 딸이 보내준 거라고 귤을 나눠주시더라. 그 말들이 도리어 더 아팠습니다. 상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민지의 머릿속에는 자꾸만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장면들. 그때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순간들. 첫 번째 장면은 민지가 초등학교 4학년이던 여름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집 앞 수도가에서 아버지가 수박을 쪼개주셨습니다. 큰 식칼을 들고자 발아하시며 단번에 쫙 가르셨는데 빨간 속살이 드러나는 순간 민지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한 조각을 건네시며 맛있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민지가 맛있어요. 하고 소리치자 아버지는 말없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생각났습니다. 말이 없으신 분이셨지만 그 웃음 하나에는 온 세상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민지가 처음으로 취직했을 때였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고 시골에 계신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합격했어요. 민지가 소리치자 전화기 너머에서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들려온 아버지 목소리는 살짝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 잘됐다. 고생했다. 그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가 그때는
그냥 흘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 속에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말을 삼키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논에 나가시면서도 딸 학원비 한번 밀리지 않으려 이를 악무셨을 그 세월이 그 말 한마디에 다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민지가 결혼식을 올리던 날이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예식장 복도를 걸을 때 아버지가 팔짱을 끼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민지는 그때 아버지, 왜 이렇게 손이 떨려요? 하고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앞만 바라보시며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지금 민지는 압니다. 그때 아버지가 무슨 마음이셨는지, 아버지 눈에 어른거렸을 게 무엇인지, 딸의 손을 남에게 넘겨주는 그 짧은 걸음이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그때 그 손을 한 번만 더 잡아드릴 걸. 네 번째 장면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였습니다. 첫째를 낳고 아버지가 서울까지 올라오셨습니다. 병원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손자를 보시던 아버지 얼굴이 그토록 환하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손가락으로 유리를 툭툭 두드리시며 저게 내 손자야? 하고 웃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민지는 그날 이후로 아버지에게 아이들을 자주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바빠서, 멀어서, 아이들 스케줄이 있어서 아버지는 손자 얼굴이 그립다는 말씀도 꺼내지 않으셨겠지요. 딸이 부담스러울까봐. 다섯 번째 장면은 가장 오래된 기억입니다. 민지가 5살쯤이었을 때 아버지 등에 엎여서 까맣게 별이 뜬 시골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저 별 이름이 뭐예요? 하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한참 생각하시다가 그냥 별이라고 하면 돼 라고 하셨습니다. 민지는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아버지 등이 따뜻했습니다. 그 등에 볼을 붙이면 아버지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그때 민지는 세상에서 아버지 등이 가장 넓고 따뜻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뒤에야 민지는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냥 흘려보냈던 그 평범한 장면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아버지가 온 마음을 다해 만들어주신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민지가 가장 보고 싶은 건 대단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목소리 한 번만 더 듣고 싶습니다. 민지야. 그 세 글자였습니다. 49제가 지나고 민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일상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아이들 웃음소리를 듣다가도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항상 같은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왜 더 자주 전화하지 않았을까? 왜 그 여름에 내려가지 않았을까? 왜 아버지가 목소리 듣고 싶어서 하셨을 때 시간을 내지 않았을까? 민지는 한동안 그 죄책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민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이 있었습니다. 25살의 아버지, 검게 탄 얼굴에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갓 태어난 민지를 안고 계신 사진. 아버지 눈빛이 눈물이 날 만큼 따뜻했습니다. 민지는 오래 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는 그 젊은 나이에 이미 모든 걸 쏟아내기 시작하셨구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오직 가족을 위해. 그리고 민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원망하셨을까?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니라는 결론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딸이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하셨을 뿐,
귤 하나를 나눠주시며 우리 딸이 보내준 거야 하고 뿌듯해 하셨을 뿐 아버지는 민지를 용서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원망이 없으셨던 겁니다. 그 생각이 든 순간 민지는 비로소 울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래 실컷 울었습니다. 민지는 지금도 가끔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늘 젊었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계시거나 마루에 앉아 담배 한 개비를 피우고 계시거나 민지의 어린 시절처럼 어깨에 민지를 태우고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꿈에서 깨면 잠시 그 여운 속에 있습니다. 슬프지만 동시에 따뜻합니다. 민지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좀 더 자주 안아준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오늘 힘들었어? 라고 먼저 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아버지 산소에 찾아가 말을 건넨다고 합니다. 아버지, 나왔어요. 애들도 잘 크고 있어요. 아버지, 많이 보고 싶어요. 그 말들이 살아계실 때 했어야 했던 말들이라는 걸 민지는 압니다. 그래서 더 또렷하게 들리시길 바라면서 말한다고 합니다. 민지는 이따금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전화해요. 나중에 하려고 미루지 말고. 목소리 듣고 싶어서라는 말이 마지막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버지는 떠나셨지만 민지의 삶 속에 아버지가 남기신 것들은 지금도 숨쉬고 있습니다. 반듯하게 접어둔 손수건 한 장처럼, 지갑 속에 넣어둔 사진 한 장처럼, 사랑은 어쩌면 다 표현하지 못해도 다 전달됩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은 그 사랑의 무게를 평생 품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뒤늦은 그 말이지만 하늘 어딘가에서 들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민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 이 순간 부모님 생각이 나셨나요? 아직 곁에 계신다면 오늘 꼭 한번 연락해 보세요. 이 채널에는 매주 우리 주변 평범한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한 번쯤은 멈추고 싶었던 그 감정들, 말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을 함께 나눕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게 해줍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